자, 67페이지 비유동자산 2라고 적혀 있는데, 자, 유형자산부터 이제 같이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죄송해요. 자, 이제 유형자산부터 우리 보도록 하면, 자, 유형자산은 여러분들이 취득 시점을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자, 비용은 우리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데 회계 처리를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자,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데, 자, 우리가 자, 주로 외부 구입을 하겠죠. 외부 구입이라는 건 그냥 산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자가건설 우리가 쓰려고 만드느냐 아니면 사오느냐, 이제 이걸 외부 구입했다 아니면 자가건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자, 외부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게 주로 일어나겠죠. 그럼 일어날 때에,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게 주로 우리 운반비라든지 아니면 설치비라든지 하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취득원가에 포함이 될 거고, 등기하는 자산이라면 우리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등록 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될 거고, 자, 기계장치라면 시운전비도 취득원가로 다 처리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또 잘 하는데, 또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기존 건물 즉시 철거 시 철거비, 토지라고 처리할 거죠. 그죠?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 혹은 집안 평탄화 작업하는 것도 우리 전부 다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 손실액이라는 것, 얘는 액면가액에서 공정가액을 뺀 건데, 액면가액이 우리 구입 가격이죠. 그리고 공정가액이 우리는 현재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유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정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문제에서 말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개를 한다면 대변에는 돈을 주고 차변에는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이런 걸 그 뭐냐 공정가액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 나는 그 금액을 우리는 취득 원가에,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하라는 거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액면 가격이 100만 원이고, 그리고 공정가액이 8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얘를 그냥 취득만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차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80만 원이라고 하고 차이나는 이 20만 원을 우리는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입 즉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을 빼고 대변에 현금으로 그냥 20만 원이 나갔다라고 쓸 거고 차량 운반구 20만 원이다. 이렇게만 써줄 거예요. 구입 즉시 매각을 하면 이 단기 매매 증권이 대변에 80만 원이 나갈 거고 차변에 현금 80만 원을 받겠죠. 그래서 그 분계를 상계시키면 차량 운반구 20만 원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에 우리가 손해보는 금액도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취득할 때에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들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취득 시점 이전까지 우리가 돈 빌려와 가지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럼 빌려오면 취득 시점 이전까지 이자 준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취득 시점 이후에는 이자는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것까지만 우리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꼭 자가 건설할 때만 자산 처리하는 게 아니고 외부 구입할 때도 똑같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외부 구입할 때는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자가 건설을 하면 이때는 위 모든 항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취득 시 부대 비용들로 다 인식해서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 계정 과목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쓰다가 완공 시 얘는 완공이나 완성 시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유형자산 계정 과목에 완성되어서 영업활동에 쓸 수 있을 때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감가상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뒀다가 전부 다 우리가 제작이든 아니면 건설을 했던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건물이다 기계장치다 이런 걸로 계정 과목을 대체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시험에서 뭔가를 신축 중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자 비용이 적혀 있는데 자본화 대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얘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거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계정 과목 썼던 분기 문제들 보면 이 글자들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있으면 건설 중인 자산이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취득 시점 이전 걸 이야기를 했고 그럼 취득 시점 이후에는 자,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둘러 나누는데 자,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건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는 건 추후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가
내용 연수 증가를 시키거나 가치의 현저한 증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증설 이런 형태의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수익적 지출은 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비용으로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주로 쓰는 계정 과목이 얘는 계정 과목이 수선비나 아니면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이 수익적 지출의 키워드는 현상 유지 혹은 능률 유지, 원상 회복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주기적으로 우리는 주요 수선도 아니고 그냥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죠. 자동차의 엔진 오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뭐 타이어 교체한다든지 혹은 건물 외벽 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자동차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고 쓰죠. 그 외에는 수선비예요. 근데 꼭 이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회사에 복사기가 고장 나서 수리를 의뢰했대. 그럼 고친 게 수선비라고 표현해요. 그 이유가 복사기를 사용 가능하도록 우리 능률 유지시키려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고장나서 고치면 일단 수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고장났으니까 고치는 거니까 뭐 능률 유지나 현상 유지를 위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준을 취득 시점 이전 이후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론 시험에서 모호하게 나오는 게 우리가 기계 장치라든지 뭔가를 사거나 아니면 만들었을 때에 그 기계 장치를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직원들 교육시키는 거 있겠죠. 직원들 교육시키는 게 이런 시험에 나오는데 그거는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직원들 교육시키는 건 그냥 교육훈련비로 처리를 하는 거지 우리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그런 형태의 돈들이 아니죠. 시점 이전부터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거는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저와 같이 그 문제 풀다 보면 종종 등장할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 하시면 금방 눈에 보이실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67페이지 아래에 감가상각이 있는데 자 감가상각은 우리 자산을 내구성 있는 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얘를 못 쓰게 되겠죠. 얘를 못 쓰게 되니까 그때까지 사왔던 돈들을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럼 사용하는 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장부 금액에 자본적 지출 금액을 더해서 남아있는 우리 내용연수 동안 또 계속 상각을 해가는 거예요. 상각을. 자, 그럼 이 감가상각은 얘는 무조건 월할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미만은 1월로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7월 30일 날 사더라도 7월 달 한 달로 친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이 안 되더라도 한 달로 계산을 해서 월할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감가상각 방법에 정해법이 있는데 자, 정해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 가액한 걸 나누기 내용 연수로 n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잔존가액은 시험 때 일반적으로 안 줄 거예요.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실기에서는 안 줄 거예요. 이론에서는 주는데 실기에서는 잔존가액 안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득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눠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잔존가액이 없으면.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에 월할 상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취득한 해하고 그리고 마지막 회계 기간만, 취득한 회계 기간하고 마지막 회계 기간만 월할 계산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1년치예요. 그죠? 올해 취득한 거면 월할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계산했거나 아니면 전년도 이전에 샀거나 아무튼 올해 이전에 샀어.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야. 그러면 월할 계산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방식으로만 쓰시면 돼요. 취득한 해만 월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냥 19년도에 취득했다, 18년도 취득했다 이런 자산을 볼 건데 계산하는 데서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용인수로 나눠버릴 거예요. 어차피 1년은 올해는 1년 다 쓴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예법은 그 부분이 좀 간편하고 좋아요. 자, 그럼 정률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공식을 생각하세요.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획한 거 곱하기 정률이다. 미상각 잔액, 장부가액 뭐 이러면 괜히 여러분 생각도 좀 더 해야 되니까 이건 감가상각 누계획 뺀 금액의 정률인 거예요. 얘도 당연히 취득한 해하고 마지막 회계 기간은 월할 계산을 월할 계산해야 되니까 나누지만 그렇게 안 하면 얘를 계속 빼가겠죠. 그럼 만약에 갑자기 2차년도를 물어봤어. 그러면 1차년도 거 해서 이걸 구해서 이 금액을 뺀 금액의 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우리 실기 목적으로는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 연수학계법이 이런 시험에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이런 시험에서. 그럼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빼고 여기에 곱하기 내용연수 역수분의 내용연수 합계 내용연수 합계분의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올해가 5년짜리인데 올해가 1차년도면 15분의 5 2차년도면 15분의 3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1차년도 감가상각비와 2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큰 순서를 보며 정률법이 가장 크고 그리고 연수학계법이 되고 그다음 정예법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1차년도, 2차년도 이야기하죠. 3차년도는 계산해 봐야 돼요. 근데 세무이금에는 3차년도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근데 2차년도 감가상각비 물어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2차년도 감가상각비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누계획 물어보면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바보예요. 계산할 수 있게 값주는데 시간만 날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 이게 안정성이 높은 방법은 우리는 정률법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낮은 거는 정예법이 되고.
그럼 우리 회계 처리는 간접법을 사용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을 사용할 거예요. 한마디로 취득원가는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둘 거란 이야기예요. 취득원가는 그대로 두고 얼마에 샀는데 얼마 달았어. 다른 금액만 누계액으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사용을 해서 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차량 운반구 100만원 때문에 현금 100만원 주고 얘를 구입을 했다고 하면, 자, 그럼 이 취득한 날이 X1년도 1월 1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X1년도 12월 31일 날 얘가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을 하고 잔존가액이 0원이라고 하면, 그럼 우린 20만원씩 5년간 달른다는 이야기죠.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래서 500번대다 800번대다 선택을 하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의 짝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X2년도 12월 31일에도 우리는 정액법이니까 똑같이 감가상각비 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건데,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기본적으로 개념 잡고 계실 게, 차변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지금 얘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X1년도의 비용이고 두 번째 거는 X2년도의 비용이다라고 해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고 전부 다 소멸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 반면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들은 내가 반대쪽에 안 써주면 계속 그냥 얘네들은 살아있고 같은 쪽에 쓰면 합쳐져 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원이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는 차량 운반구 100만원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둘이 합쳐서 40만원이 장부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자, 우리는 먼저 하는 작업이 이걸 지워주고 그리고 얘네들을 반대로 써서 지워주는 게 첫 번째 작업이라는 거예요.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그럼 이걸 우리가 처분을 하는데 70만원에 처분했다 볼게요. 70만원에. 그럼 처분 분개할 때 제가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전부 다 똑같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한 게, 대변에 먼저 차량 운반구라고 계정 과목 쓰고 여기에 취득 원가를 쓰고,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을 꼭 써주고, 지금 얘가 2번
얘가 1번.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의 다음 번호를 쓰라 그랬죠. 자, 지금 다음 번호 쓰는 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스마트A도 다룰 건데 이 스마트A는 참고 쪽에 관계 계정을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럼 관계 계정을 안 보여주고 감가상각 누계만 쫙 있으면 이거 먼저 쓰면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쓰고 다음 거 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할게 이제 내가 우리 수령하거나 아니면 수령할 금액, 내가 돈 받을 금액 있죠? 이걸 써주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쓰는 게 기본 틀인 거예요. 기본 틀.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쓰면 위에 거 연결해서 보면 차량 운반구가 100만 원짜리 지우고 두 번째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얘는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를 쓰고 그럼 지금까지 있는 거는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내가 돈을 받으면 차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미수금이다라고 되겠죠. 이 금액은 70만 원이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60만 원짜리 장부 금액인데 70만 원 팔았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똑같이 70만 원에 파는데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얘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라면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에 11번 매출과세가 될 거고 공급가액 70만 원에 내가 팔았으니까 7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같이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상단부에 뭐 22번 현금과세든 17번 카드과세든 11번 이렇게 그냥 세금계산서 일반 과세든 처리하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7만 원을 컴퓨터가 써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당연히 첫 번째 할게 첫 번째가 우리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여기에 취득 원가를 써줄 거고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쓸 거고 유형자산 계정 다음 번호를 써줄 거고 다음 세 번째 수령액을 쓸 건데 이 수령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써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변에 7만 원 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70만 원이 아니라 77만 원 받을 거라고만 써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둘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일반 전표에 이거 문제 안 나와요. 잘 매매추 전표에 나올 거기 때문에 꼭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여러분이 쓰셔서 그럼 부가세 예수금 7만 원에 70이 아니죠. 1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를 지워주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내가 받을 금액이 77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차이 나는 10만 원 10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10만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2분기하고 2분기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이 두 분기의 차이는 이 금액이 차변에 들어온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예수금만큼 차변에 받았다 외에는 둘이 차이가 없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에 가더라도 일반 전표 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실수 없이 잘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취득인데, 취득의 처분인데, 자, 우리가 폐기를 하거나 혹은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재해를 당하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정부의 유형자산 개정과 관계 개정을 모두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봐야 유형자산 개정 과목하고 감가상각 누계익이죠. 그죠? 그럼 제가 폐기라고 말한 건 우리 자동차를 폐차해 버렸다든지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이제 못 쓰게 되어서 폐기 처분해 버리면 우린 지울 거고, 건물은 사용 중이던 걸 철거하면 우리는 건물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결과가 장부 가액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올 건데, 제 경우에는 그때는 재해 손실이나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유형자산 손상 차손 개정 과목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경우에 철거비가 들어간 거는 유형 자산 처분 손실에 가산하게 될 거예요. 폐차비가 들어갔거나 철거비가 들어가면 이만큼 유형 자산을 지으면서 더 손해봤다라고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조금 가면, 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 위에서 취득 이야기하면서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자, 예를 들면 건설 중인 자산 개정 과목 이야기하는 건데, 중간 지급 조건부나 아니면 완성도 기준 지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때는 완공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쓴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완공 전까지는 전부 다 우리 매매추 전표 주로 나올 건데, 뭐 세금 계산서를 받았든 뭐 현금 영수증을 받았든 우리 이렇게 과세 유형을 잡게 되죠.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
그리고 돈을 줄 건데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주겠죠. 자, 그럼 여기 아래쪽에는 건물을 짓든 기계장치를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시고, 그럼 완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오는데 이게 유형 자산이 나올 거고, 대변에 오늘 마지막 돈 지급하는 건 있을 건데 여기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을 지워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금액은 과거 건설 중인 자산하고 전부 다다 하고 이 현금에서 부가가치세 뺀 금액이 전부 다가 유형자산 취득원가가 되겠죠. 계약금, 중도금 할 때는 이렇게 처리했다가 완공하면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완공 때 마지막 잔금 주는 금액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지만 완공했을 때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이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들 전부 다 이제 마저 다 합쳐버린 거,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정부 보조금 보면 자,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이때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할 건데 수령하게 되면 수령시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이 될 거고, 그리고 사용을 하게 되면 수령시 계정 과목 차감 계정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취득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다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1000만원짜리 취득을 하기 위해서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400만원을 우리가 수령했어요. 자, 그럼 국고보조금 수령했을 때는 자, 우리가 당좌예금에서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당좌예금 400만원 받고, 이때 국고보조금은 당좌예금의 차감 계정이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국고보조금을 사용을 해서 기계장치를 취득을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수령을 하면, 자, AT 시험에 무조건 이렇게 수령할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51번 매입과세가 되고 1000만원에 100만원. 자, 그럼 매입매출 전표에는 우리가 이 돈을, 자, 예를 들어 보통 예금에서 저 돈 다 포함해 가지고 줬다면 1000만원이라고 쓰고, 네, 1000만원 아니죠, 1100만원 주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기계장치
100만 원에 1000만 원 이렇게 매매출 전표에 쓸 거예요. 그리고 일반 전표에 쓸 건데, 자, 꼭 당좌 예금에서 받았다고 해서 당좌 예금으로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쓴 거예요. 썼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지워주는 거예요. 차변에 국고보조금, 당좌 예금의 차감 계정 얘를 지워주고, 자, 대변에는 이번에 취득한 이 기계장치에 국고보조금으로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용량서 보여줄 거예요. AT 시험에서는. 그럼 세용량서 보고 그냥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국고보조금과 상관없이 취득한 내용을 쓰고, 그리고 과거에 수령할 때 날짜를 알려줄 거예요. 국고보조금 얼마 받았는지도 안 알려줘. 그럼 분기 보러 가겠죠. 날짜 알려주면 분기 보러 가면 400만 원을 당좌 예금 받았다면서 이 계정 과목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서는 이걸 그대로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스마트에서는 짝지가 안 보이지만 얘 번호 들어갔을 때 일반 전표에서 번호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반대에 써주고, 국고보조금이 일반적으로 두 개 있어요. 그럼 한 개가 얘면 한 개는 다른 애겠죠. 왜냐면 얘는 만들어 쓰는 거니까. 세 개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가봐야겠지만 두 개만 있으면 계정 과목은 정해져 있죠. 얘 지웠으니까 다른 애가 얘겠지. 보면 200번대로 해서 되어 있을 거예요. 항상 이게 틀로 나오니까 이렇게도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는 그냥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차입금. 자, 다음 이제 70페이지에 가서, 자, 우리 자산 교환이 있는데, 자, 동종자산 교환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다음 이종자산 교환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자, 그럼 교환도 분개할 때 첫 번째는 취득 유형자산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에 우리가 교환으로 수령한 자산을 차변에 쓰게 되겠죠. 대변에 취득원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교환으로 수령한 자산을 차변에 쓰는데, 그때 우리가 동종자산 교환이다라고 하면 장부가액을 쓸 거고, 이종자산 교환이라고 하면 공정가액 쓸 건데, 제공한이라는 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제공한, 우리가 상대방에게 준 자산의 장부가액이나 공정가액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분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장부가액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전 대가를
가감할 거고, 이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라고 하면 공정가액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금전대가를 가감할 거예요. 그럼 이 금전대가가 있다라는 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금전대가 있는 경우에 우리 교환으로 수령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라고 쓸 거냐? 차변의 자산 쓸 때에 동정자산 교환이라면 장부금액에 돈을 더 줬으면 더 할 거고 받았으면 뺄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면 공정가액에 더하고 빼는 거예요. 동정자산 교환이든 이종자산 교환이든 상관없이 이 글자가 적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했었죠. 우리가 물건 교환하면서 돈 더 주면 걔가 그 물건이 받은 물건이 더 비싼 거니까 돈 더 줬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받은 물건에 내가 돈 더 준 금액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글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적어 드린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자, 쉬었다가 또 유형자산 마무리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쉬었다 할게요.